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북한은 괌 포위 사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까지는 김정은에게 괌 포위 사격 방안을 보고할 것이며 포위 사격을 위해서 4발의 화성 12호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일본 상공을 통해서 이 화성 12호가 날아갈 것이고 탄착 지점은 괌 주변 해역 30에서 40km 지점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의 주장, 북한 자신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분명히 드러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걸 과시하면서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 북한의 위협은 이제 차원을 달리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일 북한이 본격적인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게 된다면 지금의 한반도 상황 역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지금의 상황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북한이 우리 방송을 아주 애청을 하는지 이게 어떻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를 어제 오늘 계속 터뜨리고 있는데 이 화성 12호를 4발을 쏘고 일본 상공을 통과하고 8월 중순까지 보고하겠다. 이건 8월 중순 직후에 쏘겠다. 이런 거의 언급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8월 중순까지 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돼야 되겠죠. 이 작전 그렇죠. 계획에 대해서 네, 뭐 네. 등등 하면은 일단 8월 말은 이제 넘길 것 같긴 한데요. 자, 어제 이제 북한이 전략군에서 이 괌 주변에 포위 사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괌 주둔 미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확률은 0.0001%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북한 전략군의 이제 그 김락겸 사령관이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한번 막아봐라. 우리가 한 4발을 쏘겠다. 그리고 뭐 탄착 지점은 이제 그 괌 주변에 그 30 내지 40km 해상이 될 테이고 이것은 뭐 일본 상공도 통과를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일본도 하나 끼워놓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를 이제 이 8월 중순까지 계획을 완성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든 뭐 이게 과연 이제 그 말폭탄이라고 하기에는 아무튼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리고 있고요.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뭐라고 반응을 할지 트럼프 미 대통령 오늘 또 어떤 트윗을 날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언론 보도 중에 그 괌을 설사 괌 주변을 이 사격하더라도 2발 정도밖에 못 쓸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발 더 있다. 우리 4발 쏘겠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뭐 4발을 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니 이걸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이게 4발 안 쏘면 이제 자기네 근데 이게 이거 만일 진짜 사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보통 엄중한 상황이 아니라는 만약 거거든요. 북한이 공언한 대로 사격을 한다고 한다면 한반도에서의 그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참 이게. 근데 지금 아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어떤 트윗을 날릴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기가 첫 번째 대통령 되고 해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은 핵무기를 다시 보완하라는 네.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이 핵무기 발언을 또 톤 다운시키는 발언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말폭탄도 위험하기는 북한 핵과 미사일 이상으로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그 추가로 한 발언, 처음 대통령 돼서 한 일이, 이 핵무기, 미국의 그 핵무기를 좀 개선하는 거였다. 이런 이야기는 말 그대로 정말 이 핵전쟁, 핵경쟁을 사실은 이제 그 가속화시킬 수 있는 네. 이런 그 정말 위험한 발언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다는 게 정말 사실은 참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으로서도 이제 상황 관리가 그 녹록치 않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이런 반증으로 이제 읽혀지기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 행정부와 그 백악관에서 여러 혼재된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어제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 뒤에 그 기구한 도중에 이 괌에 기착을 해서 괌이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그 어떠한 임박한 위협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이야기는 이제 북한의 오늘 그 전략권의 그 발표로 인해서 상당히 좀 허망한 이런 말이 좀 되고 말았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 대통령이 하는 것은 그 김정은이 그 이해할 언어로 북한에 그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그 외교적 언어를 그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 지난 24시간 동안 그 상황이 그 극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을 자신이 그 알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다.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한 백악관 그 고문도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경고는 그 계산된 게 아니라 그 즉흥적인 언급이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러나 이 북한은 그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어떤 행동도 고려하는 것을 그 중단해야 된다. 이러면서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를 좀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고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잠시 후 3부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요. 청와대는 어제 8월 위기설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기로 발전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그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그 가장 높은 수위의 그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지만, 결국은 대화 국면으로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 낙관적인 관측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그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북한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위기 지수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좀 엇갈린 관측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야권은 정부 역할이 없다는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정부 개입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야당들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제 의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정의당의 그 추혜선 대변인은 지금 이 지점에서 그 안타까운 것은 이 북핵 문제의 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점점 배제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이 평화적 해결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 양자의 중간에 서서 제3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제 그 지혜가 뭐냐? 이게 문제이죠.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 정부는 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택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그 사드 대책회의에서 이러다가 정말 그 가공할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모르겠다면서 정부는 그 북핵 위협에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강도 높게 얘기를 했고요. 바른정당의 그 주호영 원내대표 북핵과 미사일에 그 어떻게 저지하겠다는 그 뚜렷한 전략이나 그 방향이 없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당의 그 송금주 수석 대변인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답답한 심정들이야 다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연 이제 어떤 현실적인 방책이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근데 그 정부의 입장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북한과 미국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우리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라는 그런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게요. 예. 네. 예. 완전히 뭐 고공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개입할 여지가 좀 많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연일 쏟아지는 이 북한과 미국 간에 있어서의 이 말폭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또 다른 부분, 약간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 야권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자, 야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요, 이 오바마 케어 물어보기 전에요. 아니, 오바마 케어가 아니죠. 문재인 케어 제가 여쭤보기 전에요. 요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속보 보셨습니까? 북한이 8월 중순까지 김정은한테 포위 사격 방안을 보고할 것이고 포위 사격을 위해선 4발의 화성 12호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탄착 지점은 괌 주변 해역 30에서 40km 지점이고 일본 상공을 통해서 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네, 뭐 보통 도발적 행동이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한 게 있죠. 이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쌓일 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것이겠죠. 뭐 미국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에 당한다고 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런 저는 우려의 시각이 있어서 대단히 지금 위험한 그 발상을 북한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실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이것이 뭐 북한을 예측할 수 없는 소위 좌충우돌의 정권이다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단 1%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를 대비하고 방어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하고 방어하기가 지금 우리 정부도 대비하고 당연히 방어하려고 하겠지만 사실 입장이 좀 곤란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의 이 모습은 국제적으로 얼마 전에 안보리에서 제재안이 통과가 됐죠. 이런 국제적 공조를 지금 굳건히 해 나갈 체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한반도의 남북한의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국제적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 공조에 의해서 이번에는 좀 강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우리가 조금 더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국제 공조의 굳건한 구축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지금은 가장 강조돼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다시 한번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 메아리 없는 대화를 구걸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 북한의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고 지금의 남북 대화 제의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짓습니다. 특히 와싱턴 지금 외교 소식통들에서 이렇게 소식이 나오는 걸 보면 전쟁 불사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특히 예방전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전쟁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런 말을 언급을 함으로써 이 전쟁 가능성의 언급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서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백악관 안보 컨트롤 타워에서 이 전쟁 가능성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데 우리 국제적으로도 또 우리 정부도 모든 역량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이 추미애 대표의 대화 얘기는 사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 신문에서 보셨죠? 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로 발전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예? 미국과 북한이 가장 높은 수위의 말폭탄을 주고받지만 더 이상 다른 카드가 없는 이상 결국 대화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 뭐 이 얘기인데요. 이건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의 위기 국면을 기회로 발전시켜야 된다. 말은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면서 그런 어떤 제재와 압박에 지금 일관되게 지금 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그거하고 또 다르게 또 우리는 대화라는 투 트랙으로 갔을 때 저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공건한 구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데 지금 표현을 하는 것들 보면은 우리 외교장관도 가서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이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화를 구걸하고 있는 인상 같은 것을 봤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북한으로부터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지금은 국제 공조와 발걸음을 같이 맞춰 나갈 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이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이 비급여 대상을 전부 이 건강보험으로 커버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 문제를 포함해서 비정규직 제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보랏빛 이 환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가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고 특히 어저께 대통령이 보신 어린이 난치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그 어린이들에 대한 특히 조금 더 나간다면 미성년자들이 불치의 병에 걸려 있을 때는 국가가 좀 치료해주는 이런 방안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결국 어디에 문제되냐면 국가의 재정과 관련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보면 모든 장밋빛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선 이 재정에서 모든 걸 쓰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이 문제가 지금 178조 추계된 그 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그것을 178조의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한 그 계획도 지금 제대로 못 내놓고 있는 정부가 대통령이 다니시면서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건 아닌가. 그것이 실현된다면 저는 그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만은 저는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그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완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2022년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그것을 자꾸 줄여나가는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는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는 것은 그건 찬성하되 네.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렇게 모두 비급여 대상을 줄이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너무 졸속하게 예컨대 원전 중단도 졸속하게 원전 중단을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또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도 저는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 통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오바마 케어가 있어서 네.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만 명 그 혜택을 보는 이런 네. 그 오바마 케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서도 그 법안이 그 통과가 됐죠. 예. 그러면은 굉장히 이것도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뭐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차근하게 정부가 국민한테 이 발표를 해나가는 게 좋지, 대통령이 갑자기 어디 장소에 가서 그냥 그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 관련된 부처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정부의 최종안으로 결정되는 그 과정을 국민들이 좀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과정은 지금 저희들이 읽을 수가 없고 대통령이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가서 급격하게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 지금 다시 인사 논란인데요.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 순천향대 이 박기영 교수 부분인데요. 이게 황우석 사태 때 연루돼서 공직에서 물러난 경력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근데 이 박기영 교수는 지금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당시를 해명하고 사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당연히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적폐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박기영 교수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저는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매년 거의 20조 원 이상의 R&D 예산을 다루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이분은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2006년 그 황우석 교수의 그 논문 조작 사건 당시에 이 박 교수는 그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문제가 된 황 교수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또 자신의 전공과 관계없는 과제 2건의 명목으로 황 교수로부터 연구비 2억 5천만 원을 받은 걸로 지금 나와서 예. 연구 윤리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과학계에 이어서 시민단체에서도 이미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국민 대통합과 대탕평이라는 거리가 먼 보훈 인사,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 이 3대 기준에 맞는 전형적인 본학후 인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듭니다.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오고 있죠. 7시 42분 08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비가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 땐 비가 왔습니다. 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수 캐스터. 네, 지금도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성산대교 다리 건너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북단에서 남단 방향 한강 수색 작업은 현재 차단된 3차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많이 밀립니다. 성산로 모래내 고가차도에서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외곽 쪽으로 이동하는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광명교에서 목동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사고 있었습니다. 홍지문 터널 진입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 방금 전에 처리 작업이 끝이 나서 홍제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도 처리 작업 끝이 났는데요.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도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으로도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근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활동이 관심을 끌고 있죠.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발표가 있은 후에 정치권에서는 이 기회에 적폐청산을 확실히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정치보복이다. 이런 공방이 오가는 상황인데요. 나 역시 피해자다. 이렇게 나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요새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봬요.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예능 프로그램 나가시니까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저한테는 기회 요인일 수도 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실제로 저렇게 사는구나,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일면만 또 제가 또는 공격적 요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뭐 이렇게 너무 그런 거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조금 해소하고 실제 있는 모습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사람들이 사모님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보고 집에서 먼저 경선하고 나오라고 이런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죠. 네. 네. 자, 감사합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께서 나 역시 피해자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대체적으로 저희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국민들이 아는 얘기라고 하는 게 이제 종북 또 뭐 가족한테 욕했다는 폐륜 또 뭐 논문 표절 뭐 이런 거였는데요. 네.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예. 네, 여기 이 종북 폐륜 뭐 표절 이런 얘기 배후에 전부 국정원이 실제로 끼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세요? 물론 있죠. 첫째로 이게 시작된 것이 2012년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 통진당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었는데요. 저희 가족한테 국정원 직원 김 과장이라는 친구가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예. 가족 분란을 만들어냈죠. 저희 형님한테 이재명이 간첩 30명하고 9월 말까지 구속된다. 뭐 간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그 말을 100% 믿고 이제 국정원에 계속 출입하고 이러면서 저를 이제 종북 시장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공개적 공격을 시작해서 집안 분란이 생겨나서 결국은 뭐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그게 또 뭐 대대적으로 문제됐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뭐 종북 폐륜 뭐 시작이 됐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2012년부터였고 2013년에는 이제 논문 표절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석사학위 논문이죠. 그 석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국정원에 이제 그 사람은 제가 이름을 압니다. 김 XX라고 하는 이 국정원 직원이 이제 해당 대학에 가가지고 이 논문 표절 이거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하냐, 빨리 취소해라, 뭐 이런 취지 압력을 가했고요. 근데 그건 뭐 녹음도 돼 있죠. 근데 그 후에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이 별로 문제 없는 논문이다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대학에서 그 사이에 제가 하나 또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이 해당 대학에서 회의록, 뭐 학칙 이런 것들을 막 조작을 했더라고요. 조작을 해서 예. 심사할 수 없는 뭐 논문을 심사했다고 하고 또 학칙을 저 때문에 바꿨다가 또 바꾸고 막 이런 행위가 드러나서 결국은 학교가 자기 졸업생을 공격을 한 건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서류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곧 문제 삼을 생각인데 요거를 보면 해당 대학이 국정원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받았던 정황이죠. 서류 조작까지 해가면서 국정원이 논문 표절로 밀어붙였고 해당 대학은 근거도 없이 뭐 표절로 곧 취소할 것이다라는 언론 플레이까지 해가면서 뭐 학칙 만들고 또 고치고 회의록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걸 보면 국정원이 배후에서 심각한 압력을 행사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정원 TF에서 그럼 이 부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저는 일단 이 자료들을 국정원 TF로 보냈죠. 뭐 국정원 TF에서 판단할 텐데 조사해야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 좀 근본적인 뿌리를 보면 2011년 정도에 청와대가 성남시를 석 달간 내사하고 뭐 4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당시에 임태희 비서실장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직접 직보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보면 그때부터 이게 기획돼서 뭐 체계적으로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론 조작이 아니라 정치인 이 사찰 압력이죠, 그죠? 사찰 뭐 정치 공작이죠. 정치 공작, 그죠? 선거 개입 정치 공작.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저는 뭐 4대강 예를 들면 각종 법령까지 어겨가면서 막 밀어붙였던 저는 그 거의 국고손실죄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제2롯데월드 이거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뭐 제가 그 당에 있을 때 한 10년 가까이 전이지만 그때도 뭐 매우 자주 많이 지적했던 거죠. 어떻게 공항 할주로를 바꿔가면서 건축을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 터무니없는 자원외교 이런 실상들을 다 조사를 꼭 해야 되고 특히 뭐 대통령 재임 시에는 공수처가 중단이 되니까 지금 한 4, 5년밖에 안 지난 거라서 거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야당 쪽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합리적인 사회라면요.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래 권력과 책임은 같은 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많으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권력이 크면 책임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나라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좀 더 저발전 국가인 거죠. 그걸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정치보복은 없는 죄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 감처벌을 못하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거는 그건 뭐 상식을 회복하는 거지 정의를 구현하는 거지 어떻게 정치보복일 수 있겠어요. 그런 정치보복은 진짜 정치보복이라 불린다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예. 네. 제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 주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데 한때 경쟁 후보였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한테 몇 점이나 주고 싶으세요? 뭐 잘하고 계시죠. 뭐 제가 뭐 채점하는 사람 아니니까 점수적인 좀 그렇고. 아니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은 없다고 보세요? 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름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고. 예. 지금 어려운 점이라면 이제 대외 관계, 특히 남북 관계일 텐데, 그거는 뭐 전임 정부에서 워낙 엉망으로 좀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발표한 건강보험 개혁안 이 비급여 부분을 확 줄이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우리 시장.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잘 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2022년까지 본인 부담을 거의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을 없게 하겠다. 건강보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022년까지. 지금 내용을 잘 정확히 몰라서 좀 알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것도 어떤 의미로 제가 이거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예, 네네. 그렇군요. 모르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여서. 네. 그리고요,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서민 증세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이런 문제는 확고하죠.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격차 때문이다. 지나치게 자원과 이익이 특정 계층한테 쏠려 있으니까 이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기회, 경쟁, 그다음에 결과 배분이 공정해지는 거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증세를 통해서 국가 재원을 늘리고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증세와 복지 확대. 이건 모든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도 동의하는 부분일 텐데
예. 문제는 세금을 깎자는 것도 역시 서민을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인 예.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서로 합쳐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서민 감세하는 만큼 예. 이제 부자 슈퍼리치 증세를 더하는 걸로 타협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